사랑하는 온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거나 또 읽어보셨을 만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작품은 레미제라블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저자는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마리 위고입니다. 이 빅토르 마리 위고는 1802년 2월 26일 동부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로 알려져 있는 조셉 위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일찍이 문학적 내증을 보인 빅토르 위고는 이미 10대 초반에 독서와 시 창작에 매료되어서 훗날 자신은 프랑스의 문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된 빅토르 위고는 1822년에 그의 나이 20살에 첫 시집인 오드와 자명집을 발간하고 4년 뒤인 1826년에는 오드와 발라드집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831년에는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소설가로서 그의 명성을 확고하게 하는 발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작품 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8년에 그는 파리의 8구의 임시시장으로 임명이 되고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였으나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저항하다가 그는 결국 벨기에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독하고 처참한 망명의 생활 동안에 그의 창작열은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작품을 쓰고 또 많은 시집들을 발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만나볼 작품 이 레미제라블 역시 이 망명의 기간 동안에 집필한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된 장발장은 처음에 5년의 실형을 받게 되지만 4번의 탈옥을 시도하면서 그 형은 19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년에서 19년형으로 늘어난 죄수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장발장은 증오와 탐욕의 인간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장발장은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증에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회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사회에 적응조차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러한 호의를 무시하고 장발장은 그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고 도리어 은초대까지 선물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장발장은 미래 신부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어떤 그런 선한 본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러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고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업가이자 한 도시의 시장인 마들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난 판틴이라는 여인을 알게 됩니다. 판틴에게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판틴은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또 이를 뽑아서 팔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파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장발장은 판틴이 자신의 공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 판틴은 장발장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 코제트를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판틴의 딸 코제트를 자신의 딸로 삼고 미리엘 신부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코제트를 최선을 다해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 그를 쫓는 교도관 자베르 경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일념 하나로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이 자베르는 마들렌을 보고 자신이 쫓고 있는 장발장으로 이 마들렌을 의심하고 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베르는 마들렌을 장발장으로 확신하여 그를 상부에 보고하지만 장발장을 닮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장발장은 자신과 비슷한 용모를 지닌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잡혔다라는 사실에 고민하게 되고 또 괴로워하다가 결국 재판정을 찾아가 자신이 진짜 장발장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그는 또다시 스스로 쫓기는 신세를 자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자베르를 피해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파리로 도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코제트는 당시 프랑스의 사회개혁을 외치던 혁명군 학생인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베르는 이 혁명군들을 와해시키고 그 속에서 있는 장발장을 죽이기 위해 첩자로 이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 코제트를 위해 혁명 속에 뛰어든 장발장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 마리우스의 생명을 이때 구하게 되고 또 자신을 쫓는 원수인 자베르의 목숨도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 자베르는 장발장이 자신을 살려준 사실과 마리우스를 살리려는 장발장의 희생 그리고 사랑, 어쩌면 용기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장발장은 자유롭게 보내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코제트를 보지 못하는 슬픔에 죽어가고 있던 장발장 앞에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은 재회를 하고 이 장발장은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완역본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긴 소설에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가는 두 가지 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공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판틴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녀의 딸 코제트를 끝까지 책임지는 장발장의 이야기와 두 번째로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자베르와의 갈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큰 축을 통해 작품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의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죄를 저지른 장발장을 저자는 그의 책 1권 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진하여 커다란 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로 처박은 채 절규하였다. 나는 불쌍한 놈이야. 그러자 그의 가슴이 터졌고 그가 울기 시작하였다. 19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이 장발장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판틴, 그녀 역시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베르 경감 역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법의 화신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장발장을 끝까지 쫓고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베르가 그토록 냉혹한 법 집행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생한 사람이었고 감옥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죄수들에게 투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자의 모습인 자베르가 단순 죄수일 뿐인 이 장발장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신이 다시 또 장발장을 살려줬다라는 사실에 어쩌면 그는 법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몸을 던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그래서 사랑을 몰랐던 자베르. 그 역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게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결혼시키고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발장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엘 신부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장발장은 그 사랑이 판틴, 코제트, 자베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우스에게로 전해지는 어떤 사랑의 도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결국 마리우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발장은 복잡한 파리의 하수도를 통해 혁명운동을 하던 마리우스를 들쳐매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장발장 자신의 일생에 대한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꼬불꼬불 미로와 같고 악취가 나고 들쥐들이 득실거리는 파리 시내의 하수도. 그것은 그 자체가 지옥이었고 음부였습니다. 그런 곳을 장발장은 단순히 마리우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달픈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 하수도를 오직 자신의 딸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갔던 장발장의 모습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 하수구 탈출 장면에는 매우 현실적인 철로의 역정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레미제라블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비참한 인생에 미리엘 신부로부터 시작된 용서와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놓인 마리우스를 살리기 위해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수구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도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기반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레미제라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상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레미제라블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레미제라블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